새벽 2시 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한 줄로 걸어가고 구두굽이 타일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긴 복도를 채웁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낮은 곡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오는 이곳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방문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한국인은 일생 동안 평균 20번에서 30번가량 장례식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십 번의 방문 동안 우리가 무심코 저질러 온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공간에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산자를 지키고 죽은 자를 편히 보내기 위한 지혜였던 거죠. 사주에서 말하는 상문살이란 사람이 죽은 일로 인해 퍼지는 부정한 기운을 뜻합니다. 이 기운에 노출되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옛 어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금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그 첫 번째 금기, 장례식장에서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한마을에서 상여가 나가는 날이면 새벽 안개가 마을 어귀를 감싸고 상여꾼들의 망가소리가 산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고인의 가족들은 대문 앞에 서서 상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지만 절대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 상여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등을 돌리거나 고개를 꺾는 일은 없었습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뒤를 돌아보는 행위는 떠나는 혼을 이승으로 붙잡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미련을 놓지 못하고 극락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고 믿었던 거죠. 무속의 세계에서는 해석이 조금 달랐는데 죽음의 기운이 강한 공간에서 뒤를 돌아보면 떠돌던 영혼이 당신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따라붙는다고 했습니다. 눈이란 영혼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관념이 옛 무속 신앙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금기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뒤를 돌아보면 사자의 영이 따라온다는 동일한 믿음이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별 후 남은 사람이 과도한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셈이죠. 현대 장례식장에서도 이 금기는 살아있어서 30년 경력의 장례 지도사들이 빈소를 나오는 조문객에게 조용히 앞만 보시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금기는 뭘까요? 바로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행위입니다. 장례식장 로비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한 한 조문객이 반갑게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어르신이 급히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합니다. 여기서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이 금기의 뿌리는 조선시대 초원에래에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가장 먼저 행해지는 의식이 초원이었는데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이 고인이 생전에 입던 옷을 높이 들고 이름을 3번 외쳤습니다. 혼을 불러 돌아오게 하려는 이 의식이 끝나고도 고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제야 비로소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바로 이 전통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은 이미 떠나야 할 영혼을 다시 이승으로 불러들이는 행위와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상갓집에서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면 고인의 혼이 혼동하여 가야 할 길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장례 기간 동안 고인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기본 예절이었고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역시 삼갔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더라도 장례식장은 엄숙한 공간이기에 큰 소리는 유가족의 슬픔을 건드리고 다른 빈소 조문객에게까지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장례 지도사들이 조문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부탁이 바로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것이라고 하니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금기는 죽은 자의 평안과 산자의 예의를 동시에 지키라는 가르침이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금기는 현대인이 가장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행동인데 바로 장례식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조용한 빈소 안에서 한 조문객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는 순간 유가족의 눈에 순간적으로 서늘한 빛이 스칩니다. 이 금기의 역사는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890년대 서양에서 들어온 사진기를 처음 본 조선 사람들은 저 검은 상자에 사람의 혼이 빨려 들어간다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처럼 죽음의 기운이 강한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떠도는 영혼이 사진 속에 갇혀 구천을 맴도다는 두려움이 널리 퍼졌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빈소와 묘지에서의 사진 촬영은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훈령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금기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결국 존중의 문제인데 유가족에게 고인의 마지막 순간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담기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찍은 셀카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거센 비난을 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내부 촬영 금지를 안내하고 있으니 장례식장에서는 렌즈가 아닌 눈으로 마지막을 기억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네 번째 금기는 장례식장을 나선 뒤에 벌어지는 일인데 바로 집으로 곧장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밤중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 시동을 건 조문객이 백미러를 올려다보면 텅 빈 주차장만이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상태로 바로 집에 가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상갓집에서 바로 집으로 오면 해롭다는 문장이 명확하게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장례식장을 나온 뒤 마을 어귀에서 집불을 놓고 그 불을 넘어 들어가는 풍습을 만들었는데 불의 양기가 몸에 붙은 부정한 기운을 태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이것이 편의점이나 마트를 한 곳 들르는 것으로 변형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문 앞에서 가족이 소금을 들고 나와 몸에 3번 뿌려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소금은 바닷물이 햇빛에 의해 증발하면서 만들어지는 결정체이므로 양기가 가득한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소금에는 실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위생관념이 부족했던 시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례식장에 세균을 차단하는 실질적 기능이 있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 풍습은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며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 현관 앞에서 소금을 몸에 뿌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장례식이라는 무거운 경험을 마친 뒤 의식적인 행동 하나를 통해 일상으로의 전환을 만드는 것이 소금 뿌리기의 진짜 기능이었던 셈이죠. 현대 장례 전문가들도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 바로 귀가하기보다는 잠시 카페나 편의점에 들러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 오제 금기는 장례식장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 바로 음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례식장 식당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앞에 앉은 조문객이 수저를 들려는 순간 옆자리 어르신이 조용히 말합니다. 여기서 국수는 시키지 마. 국수는 예로부터 결혼잔치의 대표 음식이었기에 장례와 잔치를 한 공간에 두지 않는다는 전통에서 이 금기가 비롯되었습니다. 상문사를 타고난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절도하지 않으며 상주와 눈인사만 하고 나오는 것이 옳다고 전해집니다. 임산부 역시 뱃속 아이에게까지 상문의 기운이 미칠 수 있다는 미름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음식은 들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장례식장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 역시 금기였는데 장례식장의 음기가 음식에 배어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며 일부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른 것이지만 이 금기들의 밑바닥에는 유가족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한 감사와 고인의 마지막 자리를 경건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